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이 경제에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국 조지아주에 한국 투자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발에 손에 강제로 묶임을 당하면서 순환을 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한국의 근로자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미국은 왜 이랬을까요?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요. 미국에 LA 폭동이 있었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가게를 습격하는 걸 보면서 한국인들이 뭉쳐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하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 당당히 진입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한인의 유권자 운동을 수십 년째 벌이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김동석 대표인데요. 저는 이분에게 정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조지아주의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이 사건,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영상 보실까요? 대표님, 최근 조지아주 전기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사실 미국의 그 메인 주류 언론들이나 그다음에 미국에 그래서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오피니언을 이렇게 리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층에서는 굉장히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럴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미국이 어떤 일도 그 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미국 시민사회의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리고 또 그때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정상회담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나온 의제의 중심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와가지고서 미국의 그 실업률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서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이 됐는데, 그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거 순전히 한국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한다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조지아주에 그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한창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민사회에서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으로 볼 때는 한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올 들어 다시 백악관에 들어오고 나가지고 가장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강경하게 드라이빙하는 게 그 이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난민들을 추적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성역처럼 내놓고서 대통령이 특별하게 권한을 줘가지고서 대도시의 중심으로, 그리고서 외국 자본이 투자된 큰 기업 안에 그 이민 불법 노동자들이 임금이 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 미국에서 외자가 들어온 기업에 그 값싼 이민 노동자들을 우선 취업시켜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타겟이 돼가지고 지난 2월 그 트럼프 2기 집권 이후서부터 너무나 충격적으로 미국의 이민자들한테는 그냥 그 단속하고 추방시키는 게 너무 큰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한번 이해됐기 때문에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은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는 이미 좀 면역이 돼가지고 이거 저것도 저걸로 들어갔구나.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사회에 두 가지 시선이 있다는 거 저도 좀 놀랐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보호되어지는 길을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비자를 받으려면 $10만 내라.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하나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자 수수료, H1B 비자 수수료를 현재 100배로 해서 10만 달러로 하겠다는 거는 이 아메리칸 드립을 깨겠다는 얘기와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어때요?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이런 건 그냥 대통령 명령으로 트럼프가 언급하면 그냥 그렇게 대통령령 집행이 되니까 그러면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는 거긴 전문직이다.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미 법적으로 H1B 비자가 있으니까 H1B 비자 받아서 들어오면 되는데 H1B 비자가 손불도 안 됐습니다. 수수료가 다 합쳐서. 네. 갑자기 그러면은 이거를 통제하려면 이걸 올리자. 저는 대통령이 그냥 충동적으로 10만 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가능할 수 없는 비자 캐테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뭐 시행이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부자만 와라. 결국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돼서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회의가 듭니다. 오늘 미국을 만든 것은 이민자의 나라 아닐까요? 이민자의 꿈, 이민자의 도전, 이민자의 열정, 이민자의 눈물,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의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거를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한국인 입양인, 한국에서 그 미국 사람에게 입양된 사람들이 국적이 없이 사는 분들이, 시민권 없이 사는 분들이 몇만 명이 된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노력했는데 지난 의회에서는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입양된 한인들의 시민권이 없는, 국적이 없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김동석 대표한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미국 내에 입양인들의 시민권 문제 해결해서 오랫동안 입법 활동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입양이 돼서 갔었는데 미국 국적이 없는 분이 많다는데 이 실태가 어떤가요? 미국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있는 아동들을 미국에 잘 데려다 양육시킨다는 정책이 1950년대 후반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될 때 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아동들이 입양됐죠. 왜냐하면 그때 한국의 전쟁 직후기 때문에 전쟁 고아라는 이 사회적 문제에 많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개중에는 이 잘 양육이 돼서 잘 키워진 입양인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한 거의 20여만 아동들이 그 입양이 됐는데 20만 명이 입양이 됐어요. 네. 그렇죠. 2022년까지 1955년경서부터 2022년까지의 그 대략 통계를 보면 한 20여만 명 정도가 입양됐다. 한국에서만. 그런데 이 미국에 입양인을 하겠다는 입양인 부모들이 자격이 잘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라에서 돈도 주고 이렇게 아이를 하나 키우겠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었던 입양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 때문에 핵심은 2000년도에 아동권리법이라고 미국에서 입양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미국 책임이 있으니까 시민권을 줘서 정부가 케어를 하겠다라고서 법을 통과시켜서 시민권을 그냥 입양된 분들한테 줬는데 그때 18세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18세 미만으로. 대부분 한국에서 네. 그래서 2000년에 그러니까 1983년 이전에 출생한 분들에 한해서 미국에 와서 입양됐는데 그리고 시민권 취득은 연방 업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입양인을 받고 하는 거는 주정부의 업무니까 연방 주정부는 별개이기 때문에 입양된 부모가 입양된 아이에 대한 호적을 의지를 가지고 연방 정부를 두들겨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안 된 입양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미국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체 무국적자 입양인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만여 명이 한국 출신 아동. 그러니까 이분들이 50대 중반보다 더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무국적자로 입양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쉽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네네. 그러면 50년대부터 해가지고 미국으로 입양 가신 분이 대략 20만 명이 넘으신데 83년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는데 그 전에 그 태어나신 분들은 그 시민권을 못 가진 분이 한 2만 명 정도나 된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출신만 한 2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권을 이런 분들한테 주자라고 하는 법안이 2016년서부터 한 10여 년 전서부터 계속 상정시키고 그다음에 통과가 안 돼서 폐기되고 반복하다가 올해 들어서도 지난 한 9월 18일 그 연방 상하원 동시에 상정이 됐습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우리 한국의 국력이 높았을 때 외국에 나가서 삼성, 현대, LG 큰 간판을 보고 한국 국력의 K-팝이 올라갈수록 이제 한국 사람 보고 사진 찍어달라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국력이 올라갈수록 해외에 있는 국민들은 힘을 받습니다. 한국이 IMF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한국 국민들 힘들어 봤습니다. 한국이 계엄 상태에 불법 계엄에 윤석열 정권이 만들었을 때 베트남 같은 데서 한국 돈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 또 미국에 있는 한국인도, 일본에 있는 한국인도,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끼리 유대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경제적 성장과 이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한국보다 적은 인구를 가지고 미국 경제를, 미국 교육계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과 우리 전 세계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는 한국인들이 함께 강해지는 길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김동석 대표를 정말 후원해 주시기를 정말 저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스테이블 코인, 토큰, 코인, 가상자산, 머리 아픕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블록체인은 뭐고, 코인은 뭐고, 가상자산은 뭐고,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은 사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몇 년 전에는 가상자산은 사기다! 미국 금융가도 사기다! 했는데 지금 이게 사기가 아니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미국에는 법까지 통과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앞으로 블록체인의 시대가 온다라는 꿈을 꿈고 벤처계에 뛰는 우리 서병윤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블록체인은 도대체 뭐고 코인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블록체인은 AI와 더불어서 세상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이제 AI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 챗GPT도 써보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뭐 코인을 만드는 기술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망을 위해서 돈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AI로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지브리 스튜디오 무슨 창작물을 AI가 계속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창작물은 사실은 AI가 인간이 만든 그 자료를 가지고 창작물을 학습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AI 시대에 사실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근데 내가 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자료를 만들어서 놨는데 AI는 이거를 계속 무료로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원 저작물을 AI가 활용을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그걸 정당한 보상을 이제 원작자들에게 좀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AI들이 서로 앞으로는 이제 통신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협력을 해서 결과물을 막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AI는 이제 카드 결제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이랑 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서로 뭐 이론 단위의 작은 돈으로 결제를 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코인이 아니라 인터넷 위에서 돈이 오가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거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하나 영상 보실까요? 이더리움, 그다음에 솔라나, 트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약 50% 정도를 산 이더리움의 강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네.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희 회사가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이더리움이 코인이기도 하지만 이더리움이 네트워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위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돈을 주고 받는데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3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조 이상의 돈이죠. 이게 한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만큼 좀 믿을만하고 보안상으로도 안전하고 이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미래를 많은 전문가들이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투자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은 비트코인 떨어지면 이더리움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다. 네, 이거 투자 정보는 절대 아닙니다. 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될 것이다. 네. 네.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이제 서클 USDC, 그 테더 USDT 과연 누가 시장의 지배적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보시는 분들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서클이랑 테더라는 두 회사가 한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더가 좀 선발주자고요. 서클이 후발주자인데 서클은 최근에 이제 나스닥 상장도 한 미국 회사고 이 테더라는 회사는 이제 본사가 엘살바도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규제 밖에서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테더가 이제 압도적인 1위로 한 7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서클이 이제 20% 정도 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란 게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테더와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미국 규제에서 규제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서클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게 1위라는 게 쉽게 또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도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가면 이 테더에서 만든 USDT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아마 미국 내년 10월 미국 중간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테더와 서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죠.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권에 실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가상자산이 나왔을 때 직장이 부족하죠. 아파트 살 돈 없죠. 주식 살 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코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 사기다 라고 얘기했고 계좌를 만들 수도 없었고 법인 계좌를 만들 수도 없었고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벤처에서 등록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국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서병윤 대표의 뼈아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인이 사기다 이러다가 이제 지니어스 법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선진국 중에 기관, 그러니까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에 투자가 금지된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를 못 들었고요. 예, 금지된 나라들이 뭐 베트남이나 조금 죄송하지만 캄보디아나 이렇게 조금 예전에 사회주의 영향권에 있었던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외에 이제 자유주의 쪽의 선진국은 이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외 이번에 KBW 기간에 해외에서 많은 웹3 쪽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게 한국은 개인 투자자는 코인 투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법인, 기관이 사실은 훨씬 더 판단 능력이라든지 투자 판단, 뭐 위험 감수 능력이 높은 그런 플레이어인데 법인을 투자를 못하게 한다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보시면 기관이나 법인 계좌 이걸 결국 투자를 못하게 하고 지금 개인이 투자하는 게 결국은 지금 코스닥 거래량보다 하루 많잖아요. 네. 상당히 기현상인데 맞습니다.
이 금융기 그 기관이나 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야 우리나라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하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하든 블록체인 기술을 발달시키든 그렇게 할 텐데 왜 안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2017년에 한번 붐이 크게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2017년도에 여러 가지 ICO, 코인 발행이라고 하는 ICO도 금지하고 이제 금융기관이 뭐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블록체인 기업을 이제 벤처기업 인증도 그때 당시 취소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법인의 디지털 자산 투자도 금지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개인만 투자를 하게 했는데 반대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 내 투자를 오히려 규제를 좀 많이 합니다. 개인 대상으로 막 광고 많이 못하게 하고요. 뭐 이쪽을 좀 규제하고 법인은 자유롭게 해라. 법인은 자유롭게 해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법인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굉장히 만들어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7년만 해도 한국에서도 우리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해외 송금을 내가 스위프트망 대신 블록체인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빠르게 해보겠다라는 사업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당시에 뭐 특허도 내고 사업 모델 다 만들어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올스톱 됐거든요. 8년째 이거를 못하고 계시고 최근에 또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개인은 조금 이거 변동성이 크니까 조심해 하고 법인은 한번 너희가 자유롭게 한번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든 뭐 서비스를 만들든 해봐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이 해외 뭐 송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비트코인 ETF라든지 서클이나 나스닥에 성장된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업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는 데이터를 집적화해서 중앙 집권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주체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즉 지분을 증명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 저는 코인이 유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블록체인 코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저는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이 더 앞서 나가자는 주장도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과 싱가포르가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왜? 이건 금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계 질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뒤처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모른다고 외면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새롭게 뛰어놀 블록체인이라는 운동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도를 무서우면 미국, 일본, 싱가포르가 함께 연대 회의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도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뱅크라는 게 환전상이라는 뜻이죠. 뱅크럽이라고 하는 것은 환전상이 그거를 제대로 못했을 때 환전상에 책상을 때려 부쉈다. 그래서 그걸 뱅크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지방 이름이 롬바르디가인데 영국 런던에 금융거리가 롬바르디가라는 것을 알고 계신 저는 시대가 변하면 화폐도 변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조개 껍데기가 돈인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전, 지폐, 어음 이런 것이 화폐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AI와 블록체인 시대는 새로운 화폐로 진화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맙시다. 그러나 너무 뒤처지면 젊은이들의 꿈을 뺏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화내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불법이다 라고 해놓고 가상자산에서 돈을 버니까 세금을 걷겠다고 얘기하니 젊은이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세계와 발맞추는 시스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안 위험, 해킹 위험, 시장 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날뛰는 것 이런 거를 빨리 막으려면 투명화하게 하는 거고 제도화를 서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1등 조선업이 한국의 TSMC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한국조선산업은 다품종 대량 생산에 가장 능숙한 조선업을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품종 대량 생산.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일본하고 중국은 같은 종류의 배를 찍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쟁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가가 비싸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배를 원하는 사람한테 너가 원하는 요로 세부적인 사항 내가 다 맞춰줄게 하고 배가 다 틀립니다. 배가 다 틀리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맞춰가면서 배를 대량 생산하느냐? 배 하나하나를 IT 시스템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100% 일단 디지털로 구현을 하고요. 배를 여러 군데 뿌려가지고 부품 만들어서 갖고 와서 만들었을 때 딱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잘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옵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 이것은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네덜란드, 경상남북도만 한 나라가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가장 강력한 뜬 길은 바로 배를 가장 빠르고 많이 싣고 하는 플루트선을 만들어서 바다의 마부로 불릴 때 네덜란드가 일어섰습니다. 영국도 바다를 제패해서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물리쳤을 때 일어섰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길을 여는 우리의 조선산업, 이것이 한국의 대만의 TSMC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블루아크라고 아십니까?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가 뭐냐고요? 북극 항로가 열린다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그건 어디에 있는 길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죠.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그 노스 씨 루트 해가지고 그냥 북방 항로라고 해서 NSR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9월 초에 있었던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 포럼에서 푸틴이 이걸 갖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트랜스 아크틱 트랜스포트 코리도로 해가지고 이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일종의 교통 회랑이다라면서 이게 글로벌 전체 회랑의 일부이고 러시아의 내륙과 북극해를 다 잇는 그야말로 멀티모더한 복합 종합 물류다. 그리고 글로벌 물류 이래다면서 차원을 확 올립니다.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해군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전략을 질 때 그 전략은 해군들이 주로 그렇죠. 발표합니다. 그 해군이 낸 2020년도의 전략 보고서 제목이 블루 아크틱이었습니다. 블루아크. 아크틱.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그 전까지는 북극은 얼어붙어서 쓸모없는 화이트 아크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바다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북극이다 그냥. 예, 눈 얼음 덩어리다. 얼음 덩어리. 근데 2019년도에 블루 아크, 다시 말하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같이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바다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략적 자원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보고서에 나옵니다. 중국은 그보다 앞서 2년 전에 2019년도에 정말 그때 미국 그 국무부에서 이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중국이 우리는 Near Arctic State다. 다시 말하면 근 북극 국가다. 그전에 난 아크틱입니다. 북극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근 북극 국가다. 우리도 북극 국가 연안 국가라고 선언한 거. 이게 뭐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말이 되냐는데 그때부터 중국이 러시아의 북극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로 이렇게 강 쪽 아무르강으로 해서 강으로 올라가 가지고 북극으로 가는 그런 건데 아예 그걸 갖다 이제는 러시아 극동부터 시작해서 상해
닝보 댁에서 이게 돌아와서 북극을 다 지나서 저 우르만스크까지 심지어 유럽까지 가는 이 항로를 중국의 자본과 기술이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북항로가 열린다는 말은 이건 제가 한 9년 전부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의 재앙적 측면도 있는데요. 기후 온난화가 오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은 이 재난적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물류 루트가 생긴다는 신경제라는 측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물론 환경 보호도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찌되었든 아시아와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북극 항로가 열린다는 것은 인류사의 새로운 문명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부산 앞바다 동해가 핵심으로 자리받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반드시 성공해야 우리의 경제 성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게 뭘까요? 왜 푸틴 대통령하고 무슨 밀착 관계가 있는가? 라고 오해도 받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상 소련 시대 때 중공업, 공업 생산의 40%가 이 우크라이나의 동쪽, 특히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 무기, 이른바 그 중장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지역에서 생산됐고요.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에 석탄부터 시작해서 주요 광물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관심이 되고 있는 히토류도 보시면 지금 이 지도에서 빨간색 점들이 색깔된 점들이 히토류입니다. 예. 히토류가 제대로 다 개발된 거 아니고 그나마 개발이 가장 잘 된 곳이 지금 도네츠크에 있는 이렇게 길게 빨간색으로 것들. 되어 있는 거. 예. 여기가 가장 최대 히토류 지역인데 이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이지 않습니까? 아픈 게 지금 히토류죠. 네, 그래서 히토류 공급을 다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호주가 있지만 또 상당한 부분이 이 우크라이나 지역과 또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 결국 히토류라는 게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군요. 하나의 자원 전쟁이라는 측면도 있네요. 그죠? 대한민국에 IMF 갔을 때 팔아먹은 강원도 영월 상동에 텅스텐 광산이 있는데 그 100조 원짜리 가치가 있대잖아요. 우리가 결국 미래에 눈을 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8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봇 르네상스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로봇 강국이라고 합니까? 로봇 소비국이라고 합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의 80%가 중국산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의 80%가 중국산이다. 자, 한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만들어진 거 레인보우부터 시작해서요. 부품은 중국산입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미중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의 넥스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대한 시장으로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저는 이건 풀 거라고 봐요. 미국 정부든 저는 거기 한국에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를 자꾸 AI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특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나사 하나도 중국 걸 안 쓰려고 할 거예요. 미국이 휴머노이드 사업이 전 세계를 재편할 가장 큰 인류가 존재했던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며칠 전 진대주 장관 뵀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다. 네, 로봇이 인류가 존재했었던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부품의 80%를 중국에 의존할 경우에 미중 갈등이 생기면은 생산이 스톱되는 겁니다. 지금 히토류 하나 문제 하나 가지고도 지금 꼼짝 그렇죠.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제 화가 난 건 뭐냐면 애플한테 비판하는 게 뭐냐면 애플에게 아이폰에 들어갔던 나사를 공급하는 회사가 다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간 나사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에 들어간 나사가 정말 정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중국의 로봇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기까지 거예요? 와 있는 거고 2023년에 11월에 중국 정부가 로봇에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국가 계획을 발표합니다. 전기차하고 똑같이 전기차가 2천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130몇 개가 남은 거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망하고 합병을 하면서 기술력들이 통합이 됐던 거거든요. 2,300개의 전기차 기업이 뭐 서로 경쟁해서 130개가 남았다. 그렇죠. 이거를 15개로 줄이려고 해요. 이걸 15개로. 예, 근데 이번에 엄청난 경쟁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좀 인해 전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쟁을 시켜서 살아남은 거 우리 편인데 살아남는 애들은 보통 나머지 망하는 기업들의 기술력을 가져오거든요. 헛된 싸움이 아니라는 다 거예요. M&A를 하니까. 그렇죠. M&A를 하면서 가능하니까 휴머노이드도 똑같이 가겠다. 인해 전술로. 그래서 딱 7개만 남기겠다. 또 로봇 쪽도 뭐냐면 네. 어마어마하게 기업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7개만 7개만 남기겠다. 부품은 우리가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밸류 체인은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휴머노이드의 최종 상품을 만드는 AI나 이런 기계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사실은 로봇 산단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밸류 체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실 반도체도 산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반도체 산단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들고 SK가 만들고 여기에 납품하는 몇 가지의 벤더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로봇은 반드시 산단이 필요합니다. 워낙 복잡하니까. 그렇죠. 거기 부품 업체. 네. 근데 미국은 왜 산단을 안 만드냐면 지금까지 중국에서 사서 썼었던 거예요. 미국도 아마 산단 만들 겁니다. 지금 유럽도 산단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산단이 있거든요. 근데 산단 없이 왜냐하면 거기 들어갈 껍데기 피복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여기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LG 걸 써요. 지금 테슬라는 그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요. 나사가 몇 개가 들어가고 모터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동차 부품 내연기관 했을 때부터 몇만 개의 부품이 되잖아요. 네. 이게 로봇으로 전환되면 자동차 부품을 로봇 부품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 회사다. 그렇죠. 전환시켜 줘야 되는 거고 이것이 지금 한국에 사실은 경북이나 경남에 대단히 많이 부산, 있는 경남, 상태고 울산, 대구, 네, 경북이 있죠. 네, 이 부분들에게 전환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산단들이 지금 자동차 산단이 로봇 산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있어요. 자동차 산단을 로봇 산단으로 전환시켜 주자. 네,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과거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2019년에 일본이 우리에게 소부장 반도체 부분을 수출 안 하면서 저희가 독립했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지정학 경제학을 벗어나서 로봇 산업은 태동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지금 국제 정세는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가 중국 거보다 이 로봇의 부품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럽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제조업을 잃은 나라는 인류사에 항상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로봇의 시대가 왔을 때 로봇을 제대로 제조할 수 있는 부품 강국, 기술 강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술을 강조하고 제조업을 강조하냐면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국가는 끝도 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힘내시죠. 다크 팩토리가 온다고 합니다. 공장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불 꺼진 공장에 로봇 혼자만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다크 팩토리. 이것은 앞으로 어떤 시대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번 보실까요? 다크 팩토리가 여러분 뭐냐면 공장에서 어떤 층은 불이 꺼져 있는데 공장이 멈춘 게 아니라 거기는 그 층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불을 꺼놓고 일을 하는 거죠. 중국이 일부러 과시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들 와서 사진 찍고 놀라고 지금 해외에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싸우고 논쟁하는 데는 다 추상적으로 AI가 들어오면은 우리 일자리가 없어질 거야. 공장 자동화되면 우리는 일자리는 어떻게 해? 이 전기차로 가면은 내연기관 만드는 사람 어디로 가? 이거 대단히 수준이 너무 추상수위에 있다 보니 이러면은 싸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대의 변화를 저희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대의 변화를 먼저 간다. 네. 끌려서 가면 벌써 1등, 2등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싫더라도 EV 가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 싫더라도 전기 오토바이 타야 됩니다. 우리 한국 전기 오토바이 보급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속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먼저 가면은 전기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가 해외 수출할 거 아니에요. 전기 통통배도 만들어야 되면은 빨리 먼저 만들어서 필리핀에 배 수출하는 나라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저는 늦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속화시킬 때 한국에게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 팩토리, 고용이 점점 줄어드는 공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봇을 거부하다가 생산성이 떨어져서 나라가 망하든지, 아니면 로봇 자체를 산업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로봇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길은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로봇이 일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노사 대타협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돈을 벌어들인 것을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어질 것인지 대타협을 해야만 우리는 로봇의 시대를 맞아 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은 3천만 대의 로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당장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회사가 한국의 양산 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다. 도대체 AI는 뭐고 전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함수 관계를 풀어봐야 합니다. 전 세계가 전기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전기를 만들고 어떻게 보내며 어떻게 저장해서 어디다가 쓸 것인가? 전기의 시대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선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속도를 냅니다. 전기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려고 네, 노력합니다. AI 거품이 꺼질 수도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전기하고 히토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가 9월하고 10월달에 발표한 새롭게 발표한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10년 안에 26기가와트시예요. 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10년 안에 26개가 지어져야 됩니다. 1년에 두세 개씩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를 화력 발전소로 하던 태양광으로 하던 이 많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여러분 AI 칩에도 히토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반드시 미국 정부는 이 히토리 부분에 독립을 안 해놓으면 AI 굴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기와 히토리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길을 가져야만 한국도 미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20세기에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21세기에는 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용인 반도체가 전기로서 만들 건가 논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전기가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전기는 대부분 다 수도권에서 쓰여집니다. 도대체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로봇이 다니면 전기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전기와 관련된 타협의 모델, 한국만의 모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은데 나가라고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인재들을 어떻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좋아서 찾아온 유학생 10명 중에 8명은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다 떠나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한국에서 함께 살면서 한국이 부가가치가 높은 나라가 될 것인지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일본도 최근 한 10년 동안에 일본 사회에서 어떤 그 용어가 유행을 했냐면 선택받는 나라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 유입 경쟁이 사실은 굉장히 선진 국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서 외국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골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착각에 여전히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이 사회가 선택받는 국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 다른 나라들하고 정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이민 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도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일본이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나라라고 굉장히 그랬는데 일본이 10년 사이에 한국보다 좀 나은 제도나 이런 걸 했던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간병하고 개호사 또는 간호사 이런 직종을 굉장히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한 10년 거의 15년 전에는 이 필리핀 간호 인력을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이민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이긴 했지만 뭐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이제 저출생 고령화, 인구 절벽의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그대로의 어떤 그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민 정책은 이제 경제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간호 인력의 개방이라든가 또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유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자 중에 유학생들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보면 한 80% 넘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정착하려면 취업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갖고 있는 D2 비자를 취업 비자인 E7으로 전환하는 그 제도적인 여건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환율이 뭐 1.3% 막 이러거든요. 거의 전환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환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면은 보고 우리의 이민 정책을 설계하는데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장사의 신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식당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을 컨설팅을 해주는 그분이 이제 많은 제자분을 가진 그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어떤 가게들이 성공을 합니까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식당이 70만 개쯤 된대요. 오, 70만. 맞네요. 근데 그 중에 한 가게를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만의 1을 69만 9,900그 이거를 포기하고 나를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를 찾아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선택받았다는 어떤 네. 자부심, 감사함.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170개, 180개가 넘는 나라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결국 윈윈하는 거겠네, 그죠? 그래서 학생이 여기 오게 되면 그 공부하고 이제 그냥 알아서 다 취업을 찾고 알아서 성공하면 된다는 식의 이 오랫동안 진행됐던 이런 정책보다는 이 학생이 여기까지 와서 공부했다면 어떻게든 이 학생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여기 유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2020년 이전까지는 부족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정말 뛰어난 인재들인데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단지 이런 공백 때문에 다시 자기 나라로 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거 꼭 인도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저는 여러 유학생 이야기. 저는 인도 연구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결국 뭐 AI 얘기하지만 모든 학문의 기초는 수학이잖아요. 수학. 근데 인도 수학이 강하잖아요. 그죠? 인도 수학이 강하잖아요. 지금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뭐 보게 되면 대부분 인도계가 많잖아요. 네, 네. 난 그게 수학의 힘이 강하다고 보는데 물론 또 공부도 엄하게 시키잖아요. 인도 보면
아빠 엄마가 무섭잖아요.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네. 그래서 세월간이 나도 영화가 너무 놀랐어요. 세월간이 영화가 여기서 왜 이렇게 대박 났을까?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보면 한국이 수학 2를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선택 과목으로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명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너무 놀라는 게 수학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결국 미래가 없는 건데 이런 걸로 보면은 우리가 과거 우리가 영어 때문에라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영어는 점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보태주니까. 근데 인도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뭐 충분하게 역량 있는 분들을 유학생으로 많이 우리가 유치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또 창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냐면 오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창업을 해서 더 큰 그렇죠. 그걸 만들어내면 사실 그게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가치 창출하는 외국인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 잡아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민자들이 몰린 역사가 세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스페인의 종교혁명을 피해서 떠나온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네덜란드. 이들이 동인도 주식회사의 주역이 됐습니다. 프랑스 위고노의 종교전쟁을 피해서 떠난 그들이 프랑스 위고노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840년도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간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의 대량 이민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이민자들이 만든 것이 오늘날 미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번성했던 당나라 시기에 서안에는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외국인이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시대면은 도대체 1000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한국에 전 세계의 인재들이 와서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애국가 가사 중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으아. 우리 자부심을 갖는 건 좋죠. 그러나 전 세계가 한국의 꿈을 찾아 함께 공존하고 진화하는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인터넷의 음지, 다크 웹을 통한 범죄, 이제 기술로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VC 피싱 때문에 분당에서도 하루에 한 2분 정도가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막대하죠. 저도 휴대폰이 오면은 이 문자를 받아야 되나? 답변을 해야 되나? 혹시 보이스피싱? 혹시 내 정보가 나가나?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지능적인 이런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다크웹이라고 하는데 이걸 추적해서 찾아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 다크웹이라는 게 뭐예요? 네, 그 다크웹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이제 기생해서 살고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인터넷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사이트. 네네. 그래서 기생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도 다크웹도 우리하고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접속하거나 이용하려면 좀 특별한 기술들, 특별한 관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비로소 보이고 평소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사이트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다크웹을 이용해서 주로 뭐를 해요? 그 다크웹의 특징이 강력한 익명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접속하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숨긴 채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범죄자들이라든가 뭐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어떤 거래라든가 정보 교환을 하고 싶으면 이 다크웹을 쓰는 게 이제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마약 거래라든가 또 해킹에 관련된 정보를 나눈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서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다크웹에서 정보 교환을 하고
자금적인 어떤 그런 상호 교환은 가상자산을 통해서 하고 이제 이런 음성적 범죄가 현재 굉장히 커져 있다. 그러니까 다크웹 인터넷에 하는 기생해서 하는 곳인데 거기서 소위 우리가 음성적인 활동을 하고 자금 거래는 우리가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통해서 네, 하게 네. 되는 일종의 범죄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겠네요. 맞습니다. 범죄와 관련됐거나 또는 이제 반사회적인 활동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수위가 높은 포르노라든가 뭐 그런 등등의 어쨌든 사회적으로 내놓고 하기 좀 힘든 활동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말하자면 문자를 보내는 마케팅 대행 업체 같은 것들을 써서 수백 수천 건의 문자가 자동 생성돼서 나오고 있고 텔레그램 채널의 개수나 거기 이제 접속해 있는 사람의 양도 엄청나다. 평균 한 4,000명이 접속된 채널 뭐 수십 개가 확인이 됐고 4,000명이나. 예. 네, 평균 접속자 수가 그렇고 작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만 명까지 접속해 있는 채널들이 이제 상당수 발견이 됐고 거기에 이제 그런 각종 취업을 예를 들면 뭐 유혹하는 글들로 가득하고 이들 조직이 쓰는 글들이 텔레그램 취업 사기 말고도 다양한 이제 범죄를 뭐 알선하거나 유도하는 글들이 실린 채널들이 이제 많이 포착은 됐습니다. 근데 텔레그램에 어떻게 그 접근을 하죠? 텔레그램은 전화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채널을 개설할 수도 있고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라는 것이 이제 개인 정보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뭐 대포폰이라든가 또 뭐 가상의 번호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범죄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텔레그램이라는 그 메신저 자체가 가입자나 그 내용에 관한 정보 보호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메신저다 보니까 이런 오히려 더 활동에, 범죄에 악용될 많이, 수 있다. 네네네.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 본사 측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또는 국제적인 범죄 활동에 대해서는 조사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제일 손쉬운 채널로 텔레그램 많이 이용되고 있고 뭐 디스코드라고 또 게임할 때 많이 쓰는 메신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범죄자들과 범죄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 교환하는 채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1,000여 명 정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고 활동을 했으면은 엄청난 뭐 이 메일이나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런 걸 막으려면 국가적인 시스템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저는 뭐 수사 의지나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보는 이제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한다 이런 거는 쉽지 않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범죄자들도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손쉬운 방법 또 작은 돈을 써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을 끊임없이 이제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범죄 수익을 얻거나 범죄를 실현하기에 굉장히 힘들게 그게 돈이 많이 들거나 뭐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메리트를 점차 줄여서 결국은 그 범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제 범죄자들이 대량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런 또 마케팅 업체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또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는 사설 코인 교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좀 법제화해 나가고 차단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범죄 수익의 환수라든가 범죄에 관한 페널티를 굉장히 높이는 이런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야 이거는 돈이 안 되겠는데라든가 리스크가 너무 큰데 라고 해서 이제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만약에 이제 캄보디아 또는 이제 제2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런 일들에 가장 의지가 높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이라든가 정보기관이 그 탑 리더십에 서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같이 이제 그런 곳을 모니터링하는 전문 업체들하고 또 결국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유출되니까 통신사라든가 이런 쪽의 협조도 같이 받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런 거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계에 연루돼 있는 지금 문자 마케팅을 하는 업체라든가 그 사설 코인 업체들도 불법에 가담됐을 경우에 이제 페널티를 주거나 대량 메신저를 하거나 그다음에 코인으로 이 자금 거래나 또는 자금을 세탁하는 데 쓰여졌던 그런 거에 관한 뭐 확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관한
스스로 지키거나 규정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보내고 있는 메신저나 내가 교환해주는 자금이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좀 눈 감기 쉽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류의 제재들이 한꺼번에 좀 동원이 된다면 현재는 그 제도가 미비하다고 보시나요? 그런 미비한 것들을 범죄자들은 귀신같이 알아내고 좀 해본 다음에 이거 괜찮네라고 하면 대량 확산하고 항상 이런 식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그렇게 생겨나는 예를 들어 뭐 음성적인 음지를 좀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예. 우리가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그 인질로 잡혀가고 고통받는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우리 충격을 받았잖아요. 사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SNS나 통화량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됐을 거거든요. 우리 시민 덕키라는 그 영화가 나왔을 정도면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크웹. 이제 온라인에서 추적하고 AI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인류를 범죄로부터 구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그 경찰청에서 만든 코난, 시티즌 코난이라는 거 앱이 있거든요. 이걸 좀 깔아주세요. 시티즌 코난.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70%를 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토류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히토류가 뭐죠? 자석학 관련이 있다는데 자석은 또 뭐죠? 히토류가 없으면 자동차, 스마트폰이 생산되지 않는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하는 건데 확실히 확인된 거는 중국의 히토류가 강력한 미국의 반도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네. 중국은 히토류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게 확인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와 히토류 동맹을 하겠다. 네. 이번에 일본하고 미일 정상도 보면은 히토류하고 광물 협정이 맞습니다. 중요하다라고. 네. 그러면 히토류 부분도 우리도 히토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에 아세안 가가지고 말레이시아하고도 히토류 뭐 체결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래도 뭐 그게 소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의 60-70% 이상을 중국이 과점,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점을 하고 있고 그 가공하는 재련하는 것까지도 중국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 다 합쳐봐야 베트남에도 굉장히 히토류가 많거든요. 근데 아주 희귀한 진짜로 꼭 필요한 히토류들은 별로 없어요. 그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 히토류의 그 무기로서의 가치, 관세 협상 무기로서의 가치를 발견한 건 그야말로 콜럼버스의 뭐 대발견인 것처럼 이 중국으로서는 완전히 그 마이티 카드 같은 걸 하나 가진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 반도체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 제품에 유사한 것도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만이 TSMC가 미국이 다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TSMC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반도체 생산이 굉장히 막 우길승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에 히토류는 이거 없으면 미국의 항공기부터 전기차까지 다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방산업 이런 게 다 완전히 뭐 그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이 갑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과 중국은 히토류 자원 전쟁에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는 중국의 히토류부터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히토류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호주, 캐나다 그 많은 국가들이 공동으로 히토류에 투자를 해서 공급의 안정망을 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히토류로 만드는 것이 자석인데 히토류를 쓰지 않고 자석, 연구 자석을 만드는 이런 게임 체인저의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과 안정적 협력을 하는 것, 세계적인 히토류를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급받는 것, 세 번째로는 히토류 없이 연구 자석을 만드는 쾌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또 과학기술 얘기죠.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또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북한을 둘러싸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벌이는 협상에 코리아 패싱을 막고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한국이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피스메이커가 됐고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네. 한국의 역할은 어떤 걸 해야 되나요? 한국은 이제 뭐 일단은 벌써 많이 했어요. 그 저 북미 정상회담 우리하고 뭐 저 상의를 하면 좋지만 어쨌든 우린 지지한다라고 했고 흔쾌히 지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엔드라고 하는 것도 엔드의 중간이 노멀리제이션이 관계 정상화인데 그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북미 간에 합의했던 거 이게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북미 관계 정상화하는 거 우리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트럼프가 우리는 당신이 저 김정은과 여러 가지 타협을 하는데 대체로 우린 다 지지한다라고 해줘서 쉽게 해준 거고 엔드에서 마지막이 이제 그 디니쿨리어라이제이션 비핵화인데 비핵화를 마지막 단계에 놓음으로써 이게 처음에 트럼프가 예전에는 막 맨 앞에 갖다 놓거나 이게 병행되거나 했거든요. 근데 그걸 뒤에 갖다 놓음으로써 트럼프가 김정은과 쉽게 타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많은 양해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뭐 대화라도 되고 북미 정상이 만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하고 합자해가지고서 뭐 원산에 투자한다든지 뭐 관광객 우리 원산에 갈마지구에 우리 관광객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거 제안해 이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단체에서는 이 대대적인 대북 그 경협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지금 다 마련해 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뭐 자원 개발, 인프라, 뭐 디지털화, 금융 개혁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마 솔깃할 수도 있어요. 개성공단 같은 거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나중엔 좀 불만을 가졌다 그러는 게 개성공단은 사실 북한의 파급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노동력만 우리가 가서 하고 임금만 주고 돈 몇 푼 이제 저도 들은 얘기가 뭐예요. 네. 우리는 맨날 신발 만들고 이런 거 하냐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요.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런 데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북한도 지금 바라는 게 금융개혁이나 디지털화, 그 자동화 뭐 이런 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가 경협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를 다시 볼 겁니다. 기존의 개성공단에 단순하게 북한의 뭐 노동력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사실 미래 기술이나 미래를 열 수 있는 산업을 만드는 거 그런 협력이라면 그렇죠. 환영한다 이런 거죠. 뭐 농업 혁신도 있고 산림 뭐 거기도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 심는 거 적극 도와주겠다 그런 것도 좋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에이펙에서 캐나다 총리가 그러는데 캐나다에서 잠수함을 60조를 발주한다고. 그러니까 북극 항로라는 것이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많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북극 협력을 점차로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쟁은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건 저 여러 차례 그 우크라이나에 맨날 다니는 그 특파원을 제가 하는데 사실 거의 끝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제일 어려운 게 유럽 국가들이 지금 상태로 종전은 안 된다. 땅을 되찾아야 된다. 우크라이나 만약 뺏긴 상태로 지금 트럼프는 뺏긴 상태로 휴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를 집어던진 거죠. 네. 젤렌스키도 거기에 반대하지만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파병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파병이란 게 뭐 전투지에 보내는 게 아니라 휴전이 되면 그 휴전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그 평화유지군으로서 보낼 준비를 한다는 거고요.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너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 상황에서 영토를 다 뺏기는 지금 푸틴의 요구는 뭐냐면은 도네츠크라고는 도네츠크 그 주를 갖다가 돈바스 주죠. 돈바스 주를
지금 한 4분의 3을 뺐는데 4분의 1이 굉장히 거기가 요충지인데 거기를 안 뺏기고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가. 그 4분의 1을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걸 주려고 그러는데 제렌스키는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간에서는 지금 금년 내로는 끝나기 아무리 빨리 끝나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 거예요. 같다. 에이펙 때 많은 분들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아마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고 나면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패싱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너무 나서려고 해가지고 북미 대화에 찬물을 껴안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숟가락 먼저 뜨는 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성사시키는 능력과 지혜, 인내,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을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